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다시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다우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단연 또 시장의 주인공이라 할 만한 러셀 2000 지수는 상승보다는 급등, 온기보다는 열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또 이렇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엄청난 순환매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차게 달렸던 빅테크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2% 가까이 떨어졌고 또 간밤 공개된 미국의 6월 소매 판매는 전달과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와서 시장 예상보다는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이 견조한 소매 판매는 금리 인하 기대를 꺾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시장은 연착륙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또 계속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기대감과 중소형주의 반등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제 우리 증시는 힘도 없었고 또 특히 코스닥이 많이 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이틀 연속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2,900선을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또다시 하락하면서 연일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과연 또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 상황 속에서 창업시장에서도 부담 없는 가격대 메뉴로 승부하는 가성비 창업 아이템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1,900원 생맥주 등 파격적인 판매 전략을 펼치는 곳들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초저가 술집 창업의 허와 실,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시장의 열기가 빠르게 경기 관련주로까지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론이 무색할 정도로 소형주들까지 큰 폭으로 뛰어올랐는데요. 순환매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장 흐름 살펴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무려 1.85%, S&P 500은 0.64%, 나스닥이 0.20%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다우의 상승폭이 가장 큰 점 확인이 가능한데요. 2023년 6월 이후 최고 상승폭 보였는데 4만 포인트 재돌파한 이후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냈습니다. 이제는 4만 1,000선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 지수가 이날만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 5거래일간 약 11% 정도 올라왔는데 그간 상승을 이끌어왔던 대형 기술주들의 온기가 작은 사이즈의 종목들에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 위주 시총 상위주들은 흐름이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 신규 아이폰에 대한 기대 심리와 2분기 아이폰 판매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에 어제에 이어서 강세 보였습니다. 0.18%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반면 엔비디아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1.62% 쉬어갑니다.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견조한 소매 판매 소식에 상승했고 또 프라임데이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작용한 듯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 넘게 하락했고요. 참고로 테슬라는 간밤에도 1.55% 상승 마감했습니다. 더불어 기술주 관련돼서는 전기차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특징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산업재 그리고 투자은행들 실적이 대부분 시장 예상치 상회하면서 금융주도 성적 좋았고요.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도 6% 넘게 상승하는 등 이 섹터별로도 보시면 헬스케어 섹터도 성적 좋았습니다. 반면 그간 상승 이끌었던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온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 보일 수 있었던 건 양호한 소매 판매 결과 덕분이었습니다. 미국 6월 소매 판매가 7,043억 달러로 전월 대비 보합 수준으로 나온 건데요. 전문가들은 전월 대비 0.4%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보여주는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죠. 그래서 통상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 활동이 하반기에 들어서는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우려가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안도감을 불러왔습니다.
큰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잡히는 경기 연착륙을 기대하는 데이터들이 이처럼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9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낮출 확률 거의 100% 가까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채금리도 일제히 하락합니다. 특히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어제 상승폭이 컸던 만큼 반대로 하락폭도 컸는데요. 4.15%대 하락 마감했고 2년물도 4.41%대에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 보였습니다. 2년물도 하락했다는 점 확인이 가능했고요. 월가에서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에 따른 반응들 각각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과 감세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등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종목들 앞서 상승세 보이기도 했고요. 더불어 안전자산인 금값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의 트럼프 후보를 향한 기부 행렬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트럼프 후보도 여기에 호응하듯이 자유주의 성향의 기업가와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출신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기도 했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트럼프 후보의 재선 가능성에 따라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64,500달러 선에서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온기가 소형주들까지 퍼져나가는 순환매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빠른 만큼 그 안에서 중심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올해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던 테슬라가 대대적인 신규 채용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매주사의 자체 채용 사이트에 공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머스크의 비전을 반영해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약 800명을 새롭게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대부분이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비롯해 AI와 로봇 공학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요. 옵티머스 관련 직종만 최소 30개, 자율주행 개발 관련 직종은 25개로 파악되고요. 대용량 배터리인 메가팩과 태양광 관련 직종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앞서 머스크가 없앤 수천 개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직종들인데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를 더 이상 전기차 회사로 보지 않고 인공지능과 로봇 회사로 보며 이 같은 비전을 반영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소셜미디어 X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기겠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트랜스젠더 보호법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말했는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점을 미뤄볼 때 확실한 줄타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그간 꽁꽁 숨겨왔던 자사 제품의 사양과 제조 공정이 최근 유통업자들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대부분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의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화웨이가 내놓은 메이트 60 스마트폰에는 계열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TSMC와 삼성에 이어 글로벌 3위 자리까지 꿰찬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가 만든 반도체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갖춰야 7나노 공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 주도의 통제 속에 어떻게 양산에 성공했느냐에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보란듯이 미국의 제재를 뚫어냈고요. 또 최근 선보인 퓨라 70 모델에는 자체 AP칩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에게 손을 벌렸었는데 홀로서기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중국 기술굴기 선봉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 돈 1조 9천억 원을 쏟아부은 상하이 연구개발센터도 완공됐습니다. 부지만 48만 평에 달하고 내부 철도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화웨이는 총 매출의 23%인 우리 돈 31조 원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R&D에 투입되는 등 기술 홀로서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큰손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명품업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반값 할인까지 등장할 정도로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요. 베르사체와 버버리의 올해 중국 시장 평균 할인율은 50%를 넘어섰고요. 마크 제이콥스 역시 이달 초 반값 할인을 진행했고 보테가 베네타는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등 돌아선 중국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을 견인한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유럽 명품 기업들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인데요. 스와치그룹 닉 하이에크 CEO는 이 때문에 생산량을 20% 이상 줄였다고 말했고요. 버버리는 부진한 실적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CEO를 전격 교체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면 명품 공룡 루이비통 모에네시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거나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AI 챗봇 스타트업 인플렉션의 편법 인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3월 AI 기업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로 유명한 무스타파 술레이만을 AI 사업 최고 책임자로 영입했는데 인플렉션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술레이만을 채용한 게 반독점 심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 인수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당국은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독점 심사를 피하기 위해 우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한 빅테크의 편법 인수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빅테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AI 스타트업을 인수하지 않고 대신 인재와 기술만 빼내가고 있다는 건데 이와 더불어 빅테크의 AI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경쟁 당국의 조사 대상으로 꼽히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양사의 파트너십과 더불어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대한 투자도 도마에 오르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숨고르게 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보합권을 유지했는데요.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내년에 내놓을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최첨단 4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에서 양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7에서 8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이보다 훨씬 고도화한 공정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단번에 4나노미터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면 SK하이닉스에 내준 HBM 패권을 되찾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나노미터 공정은 엔비디아와 AMD 등 AI 가속기 제조사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카드로 꼽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반도체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아울러 반도체 수출 호재 소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올해 상반기 ICT 분야 수출액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약 5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ICT 수출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 보면 제너셈이 19.4% 올랐고요. PSK홀딩스와 한미반도체가 모두 6%대 뛰었습니다. 그 밖에 SK하이닉스가 1.3%, 삼성전자가 1.15%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친원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등 여러 국가에서 친원전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시행한 이탈리아가 35년 만에 원전 재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 및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이탈리아 정부 측은 10년 내 가동을 목표로 SMR 투자 허용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2050년까지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의 11% 이상을 원전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현지 시간 17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의 원전주에 지속적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성광밴드가 15.21%, 태광이 8.68% 올랐고요. 하이로코리아가 4.34%, S&W가 3.83% 뛰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건설주 주가가 강한 반등세를 기록 중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며 건설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이 뚜렷한 상승세를 타면서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준에서 파월 의장의 연일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넣자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을 저점으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전고점을 초과하거나 90% 이상 회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수혜주로 건설주가 꼽히고 당분간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황 회복을
실적을 기대할 만한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업종 전체의 추세적 반등은 2분기 실적을 지나봐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의 흐름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4.81%, 삼성물산이 2.91% 올랐고요. GS건설이 1.68%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외에도 KCC건설이 1.59%, 특수건설이 0.73% 상승했습니다. 증권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가파른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국내 증권사 6곳이 올 2분기 연결 기준 총 1조 5,711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2%가량 증가한 규모로 최근 3개월 사이 이익 전망치가 19.1% 늘었습니다.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사의 실적에 연결되고 있고 해외 증시가 화랑세를 보이면서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가 늘어난 것도 실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리츠 금융지주 등 주요 증권사들이 밸류업 계획 발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썼습니다. 한양증권이 7.33%, 하나투자증권이 6.19% 뛰었고요. 삼성증권이 3.04%, NH투자증권이 1.59% 오르면서 모두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양시장은 엇갈렸습니다. 쉬어가는 장세가 계속되는 와중에 시장의 관심은 또 한 번 트럼프에 쏠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 돈이 몰리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트럼프 발언이 이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을 또 강화시킬 수 있어서 앞으로의 흐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약한 장세가 이어집니다. 어제 코스피는 0.18% 올라 2,860선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2차 전지주의 급락에 1.56% 떨어지며 840선마저 내줬습니다. 다만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많아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약했고 트럼프 수혜주에 투심이 쏠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입니다. 유가 증권 시장 3거래일 만에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며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1,821억 원 매수 우위, 여기에 기관도 1,056억 원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만 2,89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정반대였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929억 원, 기관이 70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 개인 홀로 1,737억 원어치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대표주가 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 넘는 상승세 시현했고 현대차와 기아 2% 넘는 강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재집권 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주가 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이에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3%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닥 시장이 더 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5% 넘게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야기했고요. 엔캠도 4.4% 약세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주들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알테오젠이 2% 가까이, HLB가 3%가량 조정을 받았고 삼천당제약과 셀트리온제약도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리노공업과 클래시스만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주식시장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원 10전홀은 1,384원 90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상승 압력을 준 영향이었습니다. 역외 환율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소폭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82원 선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자제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은 산업 이벤트들이 다수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인데요. 체코의 한 언론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기한이 현지 시간 26일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있어서 기다려봐야겠지만 원전주의 경우에는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기도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원전주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 제주 포럼을 개최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미국 유수 시상식을 휩쓴 더 베어 세 번째 시즌이 공개되는데요. AI와 미디어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확산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특히 삭센다 특허가 올해 만료된다는 소식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상승했는데요.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 기사들 정리했습니다. 우선 아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서 여러 발언을 내놨습니다. 연준이 11월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 자제해야 한다. 지금 연준에서 연내에 3번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죠. 트럼프 발언이 연준 결정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 발언이 시장의 지배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은 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국산에 60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에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바이오와 히토리 업종 테마가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소식들도 보도가 됐습니다. 트렌드포스가 삼성전자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제품인 HBM3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삼성의 공급망 파트너 일부가 최근 HBM과 관련해서 빨리 주문하고 용량을 예약하라고 들은 것이라고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형 반도체 장비주들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그룹주 최근 사업 구조 재편의 속도를 내고 있죠. 오늘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이사회를 열고 합병 방안을 논의합니다.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매출 규모가 90조 원에 육박하고 자산 총액이 106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SK에코플랜트가 SK주 반도체 가공유통회사인 SN코어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들 오늘장에서 SK그룹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소화하면서 방향성을 찾아갈 텐데요.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더 심화될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그 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은 왜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다우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연일 랠리를 나타내고 있고 네. 1년여 만에 가장 큰 또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다우지수는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한 3번째 고비, 네. 이제 교과서에서 말하는 트리플 탑인가 싶은 고기를 갖다가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연속 오르면서 그냥 열어버렸습니다. 네. 열어버렸는데 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2018년부터 시작하는 또 이렇게 다이애곤al 웨지, 소위 말하는 상승 쐐기형이라서 기술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 랠리가 좀 더 가긴 하겠는데 그 다음이 또 이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도 있지만 잘 네. 가고 있고 다우도 다우지만 예. 러셀 2000 보세요.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네. 온기가 확산이 되는데 그걸 순환매인가요? 온기 확산인가요? 순환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빅테크도 같이 가줘야 온기 확산이고. 아니 그 좋다는 엔비디아하고 네네.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 좀 지금 쉬어가고 있는 쉬어가고 상황이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쪽 자금이 조금 옮겨가는 느낌이. 그렇다고밖에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자꾸 이런 시황에 이제 키워드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떠오르는데 요거 오늘 한번 집중 분석해 보시죠. 네, 오늘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유 박사님. 예. 사실 이제 우리 수요일 날은 이제 유한태증권의 유동훈 본부장 시간이긴 한데 네. 또 오늘은 또 한번 유 박사님 한번 나오셔서 요 또 중요한 시점이에요. 특히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있었던 트럼프 후보에 대한 피격, 암살 시도. 뭐 요게 어떻게 보면은 미 대선판에 확 어떤 변곡점이 된 것 같고 변곡점이라기보다도 뭔가 좀 확신을 심어준 것 같고 그게 지금 시장에도 살짝 조짐이 있던 시장에도 지금 뭔가 이렇게 채찍을 가하는 느낌. 지금 이렇게 우선 유 박사님 보시기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걸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뭐 어떤 걸 가지고 대충 우리가 시황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뭉뚱그려 얘기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요. 네. 그 이사 가면요. 이사. 걱정이 많지 않으세요? 이사 가면요? 뭐 좋은 집으로 가던 아니면은 조금 안 좋은 집으로 가던 집을 옮겨가면 항상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뭐 기대도 기대감도 있죠. 있고. 네, 기대도 기대감도 있죠. 있고 예. 뭐 여기서 만약에 조금 지금보다 안 좋은 환경의 집으로 가게 되면 좀 뭔가 그건 어떡하지? 주차는 어떡하지? 뭐 약간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장은 사실은 사람들이 다 이끌어가는 거죠. 네. 금융시장이라는 네.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심리 같은 경우는 변화에 대해서 걱정도 있지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 사람이 오면 크게 이런 부분이 바뀔 것 같아라고 해서 유행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가려고 막 걱정하다고 바쁘게 또 살면은 뭐 그렇게 일상이 그렇게 변하겠어? 살면 또 다 똑같지 적응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트럼프가 만약에 귀환을 해서 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정책들이 막 변화할 텐데 그 변화하는 이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몰입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가 바뀔 거다. 바뀔 거다. 그럼 좋은 쪽을 찾아가자. 이런 심리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경제 금융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소위 펀더멘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펀더멘탈이 사실 뭘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추세라는 거, 트렌드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오든 바이든이 집권을 하던 좋아지는 산업은 인프라 산업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인프라. 네, 인프라 산업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트럼프는 최근에 하나 더 덧붙였죠. 미래 최첨단 도시를 갖다가 건설하겠다. 이 부분은 피격 그 사진이 사실 멋있었죠.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기도 하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듯한 느낌도 주고 그래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이슈에서 묻혀서 트럼프가 내세우는 정책의 포인트들이 조금 가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미래 최첨단 도시 건설이라는 거는 기존의 인프라 투자는 기본으로 하되 거기다가 또 추가적인 스마트한 도시 네. 모두 다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우리가 AI와 자동화로 조절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인프라는 더 부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크 그동안은 많이 이제 달려왔던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처럼 빠르게 달려왔던 이제 테크는 조정 그리고 약간 휴지기 제가 이제 계속 잠깐은 쉴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국면이 지금 오고 있고 오히려 다우에서 이제 케미컬 관련되는 기업들이 네. 좀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출도 좋아지고 수요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 다우에 속해 있는 이제 케미컬 관련된 기업들이 왜 좋아질까? 결국 인프라는 기초적으로는 우리 지난번에 전선 관련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결국에는 화학 소재 쪽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 이 건물만 생각하시더라도 철제부터 시작해서 바닥에 까는 소재, 그다음에 이 천장에 있는 소재들 다 사실 화학 관련된 그렇죠,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 최근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트럼프 인플레이션 합성어처럼 나오는데, 아. 예,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실제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네네. 예측인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중국을 향해서 관세 인상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 따라 사실 또 보복 관세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가가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이사 가면 불안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답정너 이사 불안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구글링 해보시면요 키워드가 그렇게 긍정적인 게 안 나와요. 실제 정책은 경제에 쓸모가 있고 금융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을 하더라도 그 전에 발언은 항상 셉니다. 항상 너무 과격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열심히 하고 뭔가 돈을 풀겠다.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학습 체험을 갑니다. 캠프를 가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되죠. 한편으로는 이제 그 캠프를 가다가 요즘에 사건 사고가 하도 많으니까 네.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가지고 해충에 물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요. 사고가 날까봐. 근데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가가지고 재능도 발휘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경험도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즉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팩트로 좀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집권 시절에 그러면 어땠을까? 물가 평균 수준이 2% 초반대였습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관세를 매기면요. 처음에 바로 관세를 매긴과 동시에 수입 물가, 바로 원래 100원이었던 물가가 관세가 더 배가가 되니까 110원, 120원으로 물가가 올라갑니다. 예. 수입 물가. 그래서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할 것만 같지만 사실은 수요를 생각 안 한 거예요. 기업들이요,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관세가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수입 물량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 네. 덜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약간 약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중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이제 발현을 하냐면은 트럼프가 재정 지출도 열심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준의 금리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미국이 버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금리 인하를 더해서 우리가 재정 지출 열심히 하는 걸 도와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번에도 어찌 보면은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만을 고려를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플로우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플로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개입이 안 된 분석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CBOE 지금 이번에 이제 분석하신 노벨 경제학 그 학자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 성향의 이제 배분과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뭐 크루그만 이런 양반들입니까?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배분, 그러니까 좀 형평성, 그러니까 네. 양극화를 막는 거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성장 모티베이션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은 네거티브한 발언이 좀 편향돼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좀 우리 한국에서도 조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석이 나오고 나서 CNN, CBS에서 미국의 이제 전 방송사에서 대서특필이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컨센서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인플레라는 게 그게 가속화가 트럼프 정책만으로 그렇게 가속화되지는 않는다. 저는 오히려 현 수준에서 플랫하거나 아니면 횡보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마지막 부분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네네. 저는 그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때 총알 비켜가고 귀에 피나고 해서 그 했던 그 사진을 갖다가 올리면서 네. 그 이제 경호원들한테 이렇게 부축받고 하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CNN이 기사 헤드라인 잡은 거 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트럼프의 연설이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저 장면이 막 사진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헤드라인을 그렇게 달아야 됩니까? 트럼프의 연설이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다는 거 보고 야 이게 우리나라 어지간한 데서 다 뺏기는 CNN의 네. 어떤 시각이고 네네. 정치 성향이구나 하는 걸 네네. 느꼈단 말이죠. 이 굉장히 그거 하는 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저 유세장에 저렇게 열광하면서 저렇게 기대감을 표명하는 저 수만 명씩 모이는 저 미국인들을 전부 그러면은 트럼프처럼 또라이로 봐야 됩니까? 이 묘한 거예요 지금 이 프레임이. 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우리는 이제 미국의 정책,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네. 정책으로 접근을 해서 네. 맞다 틀리다 그리고 왜 부각이 되는지 음. 이런 거를 이제 약간 계량적, 수치적,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감성이에요. 그 미국인들의 감성. 이 트럼프가 사실 이 유세장에 오기 전까지도 이제 급부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가 결부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백인들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 쪽에 대해서 굉장히 공략을 잘한 게 자신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리스크들, 네. 그다음에 중국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네. 본인이 만약에 집권했었다면 다 잡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사법에 대해서 60건 이상의 어떤 사법적인 형사소송 이런 사건에 이제 휘말려 있다 보니까 네.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 예. 거기서 유권자들 여론이 60% 이상이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왜 그럴까?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미국은 박해, 그다음에 속박,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키워드가 되게 반발적인 키워드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박해를 받았구나.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피격 사건이 나면서 우리가 미국의 상황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좌파만이 이제 어떤 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전에 우리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피살 암살됐던 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그때는 이제 좌파의 감성들이 왜냐하면 민권 운동을 하시던 분이니까 그분이 이제 좌파의 어떤 감성을 굉장히 자극해가지고 그 흐름이 이 좌파적인 거 민권에 대한 그런 그런 운동들이 단연간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의 어떤 이제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샤이라고 표현했지만 보수이지만 감성을 드러내고 싶고 과거의 백인의 어떤 성장 그 시기들을 갖다가 그리워했던 사람들의 감성들을 굉장히 세게 자극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예, 지금 미국 대통령 우리가 이제 경제 프로그램의 성격상 이제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 정당이 바뀌고 정치 철학이나 추구하는 그 어젠다가 다른 쪽이라면 엄청난 변화죠. 진짜 그렇죠. 이사죠. 네네. 살던 집에서 확 옮기는 그런 극이 되는데 큰 변화이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무슨 뭐 미국 사회가 달라지고 네네. 국제 정세의 국제 질서가 달라질 수도 있고 네네. 뭐 그렇게 되는데 그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우리가 또 그만한 전문적 그것도 없다고 본다면 이제 시장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면은 또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에 트럼프 재선되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섰단 말입니다. 네. 이게 경기 침체가 올 무렵에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가 취임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받는 이제 그 뉘앙스는 무디스의 그런 평가는 네. 나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경기가 약화되고 지표가 약화되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재정 지출을 하고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 있대요. 그리고 당장에 코멘트 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하지 마세요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흘러가던 흐름에서 어떤 거죠? 약간 약화돼가지고 뭔가 정책이 나올 것,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꺼트리고 있어요. 반대로 시장 금리를 높이는 발언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흐름에 찬물을 끼얹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이거는 이러다가 굉장히 경제 트러블이 굉장히 일어나겠구나, 침체가 나오겠구나. 근데 그건 한 면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어린이가 이제 놀러 갈 때 양면성이 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배워야 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네네. 표현하는데 네. 트럼프가 지금 저는 대외 정책에서 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러시아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교역은 적었지만 트럼프 방식은 푸틴에게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공약을 네. 통해서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이제 설득을 해왔었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 전쟁 자체가 휴전의 그 빌미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 휴전의 대화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중국의 연대, 중국에 지금 속해 있는 연대 국가들, 원자재 관련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들의 결속력이 약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원자재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까지 부과가 되면서 아, 이쪽에 대해서는 가격을 컨트롤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듯 안 떨어져요. 근데 그런 예. 부분들이 통제가 된다면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약화 안정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상품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이 열려지면 오히려 기업들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가공 비용이나 원자재 비용이 이제 싸지니까 좋아지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저는 거기에 좀 많은 이제 메인 프레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꼭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과거의 정책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항상 뭐 미국 중심이긴 했지만 네네네. 성장을 항상 외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포커스를 우리가 중심을 보셔야 된다. 그 지금 유신익 박사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브 앤 테이크 방식, 네네. 뭐 사업가 출신답게 그걸 갖다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기브 앤 테이크가 또 이번에도 보이네요. 지금 소개된 그 연준이 지금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해서는 안 돼 하는 이 발언이 네. 어제 한 얘기는 아니고 네네. 지금 보니까 25일 날 지난달 25일 날 블룸버그가 네. 말을 하고 자택에서 한 인터뷰가 이제 보도가 이제 어제 나간 건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는 28년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내가 된다고 해서 너 안 자르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런 어떤 절묘한 또 그것도 보이네요. 네. 그 재정 적자 얘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네.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감세, 뭔가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기업들 감세와 맞물려서 이제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일단은 뭐 장기 금리 자체가 떨어지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것도 이제 제가 트럼프 지지자는 아닙니다. 예, 근데 네, 네. 이게 또 이것도 한 면만 분석한 거예요. 과거에 이제 트럼프 예. 대통령 집권했을 때 TCJA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 이게 뭐냐면요. TCJA는 세금을 낮춰주죠. 기업한테 세금을 낮춰줘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항상 같이 패키지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감면을 해가지고 당연히 직접적으로 감면을 하는 순간은 정부한테 돈이 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하고 투자를 하게 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산이 늘어나고 개인들 입장에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체 소득이. 그러면 세입은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공원이 있는데 되게 좋은 공원이 있었는데 이 공원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약간 오염되고 막 쓰레기가 버려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막 그동안에 수만 명의 이제 그 관람객들이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1,000만 번, 1,001만 번의 이제 관람객이 들어오는 순간 당신 이제 쓰레기 버리면 이제부터 금지할 거예요. 벌금 부과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쓰레기 버린 걸 딱 잡았어요. 여기 공원 다 청소하세요. 그동안 더럽혀진 거 다 청소하세요. 이게 그렇게 되면요. 과거에 어떤 분이 쓰레기를 버렸는지 사실은 모르는데 그 사람만 붙잡고서 네. 쓰레기 당신이 버렸으니까 다 청소하세요. 그동안의 죄를 다 감당하세요.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이 다시 집권을 하든 트럼프가 집권하든 재정 적자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힘든 불가역 권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네네. 다행인 거는 달러가 최근에 패권을 사실은 신압으로, 그러니까 서서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패권을 잡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 발행이 잘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보증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놓고 보면은 TCJ로 인해서 JA 법안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예산, 바이든의 예산만 보더라도 6조 달러, 6조 초반대, 6조 2천억 달러, 3천 달러 정도를 육박을 합니다. 근데 세입은 항상 그에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특별 예산이나 중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부채한도 협상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임시 예산을 계속 이제 짜다 보니까 지출은 더 늘고 세입은 항상 고정이 되고 그런 트렌드가 지금 언제부터 가속화되냐면 15년 이후부터 계속 가속화되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재정 적자의 폭이 점프업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기한을 하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더 는다. 아니죠. 트럼프가 오든 바이든이 오든 재정 적자는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렇죠. 뭐저 답 없죠 지금. 예. 그러네. 이거 트럼프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는 네네. 거네요. 예. 그 신압으로 달러 패권주의가 신압으로 조금 강화됐다. 네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그걸로는 제가 한 4, 50년 들었는데 현실화 안 된 게 네. 지구상에 석유 고갈된다는 얘기. 저 소시적부터 들었는데 석유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이렇게 저렇게 뭐 멀리는 뭐 기억이 안 나고 한 21세기 접어들어서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가 달러 패권이 이제 슬슬 점으로 간다. 저물어 간다 했는데 미국 국채 발행하면 전부 미국 국채 사겠다고 여기저기 쏘고 달러는 은근히 강세고 이 두 개는 말은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고 지금 우리가 무슨 트럼프 후보가 마치 당선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직까지 11월 그때까지는 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모르죠. 뭔 일이 모릅니다. 벌어질지 네, 모르겠는데 네. 워낙 지금 시장이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한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는데 아니 이것도 어제 전당대회에서 결국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를 갖다가 지명했단 네. 말입니다. 네. 이것도 좀 저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거 전략적인 선택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분의 이제 경력이나 이제 그동안의 정책들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앞으로 미래 테크 산업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벤처 살리기 이쪽에 좀 집중을 할 거고 결국에 이제 바이든 시절에는 전부 다 모든 정책이 이제 신재생 특히 EV 배터리 쪽 성장 예, 이쪽에 예. 이제 집중이 됐다고 한다면 예. 그 카테고리는 미국의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테고리가 살짝 변화할 겁니다. 분명히. 미국이 이제 트럼프 집권 시절 17년, 21년 집권 시절에 네. 코로나를 막기 직전까지 트럼프가 외쳤던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우주였어요. 우주. 예, 다음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우주를 해야 된다. 우주 산업.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를 칭송하고 그 관련 기업들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 당시에 그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우주 관광 그 여행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우주가 이번에도 또 부각이 될까? 저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중국이 지난번에 보면은 그 저공행 풍선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계속 감시를 했다든지 예. 여러 가지 리스크들. 그러니까 예. 어찌 보면은 본격적이진 않지만 과거의 미소 냉전과 같은 유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 미소 냉전 때도 제일 발전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인공위성 산업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시, 감독, 관찰을 하겠다. 미국이 인공위성을 쏘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미국 대륙을 갖다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자연과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그 인프라와 관련되는 걸 갖다가 감시하기 위해서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주항공 쪽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우주항공 개척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예. 그 분야를 갖다가 개척을 하게 되면은 사실 미래는 정보 싸움이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제 정보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우위권을 쥐기 위해서 예. 더 강한 투자를 할 것 같다.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이니까 러스트벨트 지역에 대해서 부통령을 갖다가 벤스를 세움으로써 러스트벨트에 대한 그것도 네네. 어느 정도 뭐 우호적인 그렇죠. 그걸 전통 받을 수가 자동차에 있겠고. 대해서도 더 우주일 수 있는. 양반이 또 벤처캐피탈 출신으로 그때 또 돈을 벌었더만요. 네. 흑수저 출신인데. 네. 그러면 저쪽에 뭐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뭐 실리콘밸리 쪽도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월가 그동안에 쪽도 잘 알 거고. 네, 그동안에 죽었던 그 실리콘밸리의
은행, 뱅크, SBB 기억하시죠? 예. 그 은행을 되살리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고. 네네. 야, 근데 저 벤스 부통령 후보가 84년생이랍니다. 네네. 정민행 그 동생이에요. 네. 갑자기 왜 제 나이가 나오나요? 나이는 중요치 않다. 내용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마주치면 형님 이럴 뻔 하는데. 네. 좀 아이고. 화면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지금 현재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86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3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88,100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1.5%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2만 9,500원. LG에너지솔루션 0.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4만 4,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가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2만 3,0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58% 하락이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8만 9,200원, KB금융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6만 9,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 5% 넘게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도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1,200원, 알테오젠이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6,5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도 보합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6,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HPSP 약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보합권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엔캠이 1.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2,000원, 클래시스 보합이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개장까지 한 8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뭐 국내 증시 자체는 계속해서 좀 횡보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참 미증시와는 다른 양상이네요. 다우지수는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럽도 안 좋아요. 네네. 유럽도 안 좋으니까 특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총선 이후에 안 좋은 양상이라서 진짜 미국만 좋으네요. 그러니까요. 미국만 좋은 양상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지금 말이에요. 네.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프레임으로만 따지자면 트럼프가 우세해졌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은 뭐 IRA 보조금 같은 것도 좀 못 받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거 했으니 좀 안 좋을 거야라고 했는데 네. 테슬라는 날아간단 말입니다. 네. 테슬라는 날아가는데 그동안에는 테슬라 주가에 우리 국내 2차 전지주도 뭐 테슬라에 납품을 하건 안 하건 네. 같이 연동돼서 테슬라 좋으면 2차 전지도 가고 뭐 아니면 못 가고 이랬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계속 2차 전지는 지지부진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럼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이 논리로 또 그러면 테슬라만의 어떤 상대적 그 선전을 갖다가 그렇게 풀어야 될까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 완성차 업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본인들이 다 배터리까지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현대나 이제 기아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슈성 이제 테마성으로 인해서 EV 배터리가 이제 테슬라에 연동이 되어서 이제 좋았지만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V 배터리나 이런 정책들이 좀 약화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만의 고유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죠. 완성차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테크 산업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인공위성 산업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포트가 어떻게 보면 EV 배터리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는 좀 차별화가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했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성장 벤처형 기업에 물론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 되어버렸지만 성장 벤처형의 특성을 아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그런 업종이 사실 우리는 트럼프 때문에 이것이 약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근데 물론 이게
이슈성 때문에 이렇게 크게 약화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팔리는 대수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을 해보시고 그에 의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가라든지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좌우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네. 저희 개장 전에 뉴욕 증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경기 지표 자체 소매 판매 지표 나왔는데 네. 이 예상을 웃돌았단 말이죠. 연착륙 기대감 커졌는데 아이러니하게 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물가랑 성장 이렇게 예. 두 개만 이제 카테고리화 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성장이 소매 판매를 보니까 약화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예, 예. 거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나왔던 물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상치 하회한 내용을 보시면 서비스업 물가는 떨어진 상태에서 멈춰 있어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상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이제 연준 입장에서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요. 서비스업 물가 쪽만 떨어지는 게 추세가 확인이 되면 이제 금리 인하의 명분이 굉장히 확실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운송 가격, 그다음에 주택 렌트비 이 두 예. 가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지금 해피한 경제는 많이 무너지지 않는데 이제 하나의 단서 클루만 남아 있는 금리 인하를 위해서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이제 앞서도 우리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오면서 여러 가지 뭐 갑론을봐 있고 정치적으로 되게 복잡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에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성장이 지속되느냐 여부인데 전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근거로? 과거 정책을 그리고 현재 내세군이 정책 트렌드를 놓고 보시면 네. EV 배터리나 신재생 산업을 좀 압박할 거다. 근데 태양광은 안 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초반에 태양광 정책은 공화당이 먼저 가졌어요. 전통 에너지를 섞어서 쓰겠다고 했죠. 네. 섞어서 쓰면요 브릿지 역할이 돼요. 바이든 같은 경우 사실 자승자bar이라고 신재생 정책을 하면서 전통 에너지를 완전히 금지하다 보니까 아, 물가가 그렇죠. 오히려 예, 더 예. 급등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전기 몇 년 언제까지는 뭐 전기차로 100% 전환 이런 발상 자체가 좀 무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사정이 틀리고 그러니. 개인별로 모든 것들 구입의 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린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효율성 있는 부분들로 그리고 컨트롤이 안 됐지만 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중국 연대 블록 국가들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네. 힘이 트럼프의 외교력이라고 한다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의한 성장과 물가 통제 요인은 모두 다 버려두고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네거티브 발언 제가 무슨 트럼프 변론자 같긴 한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합리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내년이 되면은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트렌드나 분위기가 위험 선호가 크게 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또 이른바 뉴욕발 시황에서 말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상당히 엄청난 어떤 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해서 그동안 잘 달렸던 M7이 조금 이렇게 멈추거나 좀 밀리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부각 이후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러셀 2000 쪽으로 가니까 경기 순환주 내지는 그동안 좀 다소 소외되었던 쪽으로 수급이 몰려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 논리 같으면 우리도 코스닥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엇박자일까요? 이제 그거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역의 갑질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역의 갑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갑질이라고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 조심하고 언행도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 가지고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예. 때 역의 갑질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 갑질이 리버스 역으로 그쵸? 역의 갑질. 역의 갑질에 투자자들도 적응을 해 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IPO를 할 때 무한하게 이제 그 선전을 해요. 예.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예. 이럴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성장 로테이션이 이렇다. 예. 우리가 나중에 돈을 벌고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렇게 차익, 어느 정도 이득을 다 편취할 것이다. 이런 표현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의 코스닥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할 거다, 이럴 것이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 꿈을 갖다가 시장에서 반영을 해줘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네. 결국에 그 과거 스토리에 대한 강조보다는 오히려 그때 돼서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을 편취하거나 이익을 예. 거두는 행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의뢰자들로 굉장히 네, 돈을 네. 모으겠습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는 기업 원래 M&A 계획 우리가 생각했던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딱 한마디만 해버려요. 돈 그- 넘어가는 순간 입장 그 딱 얘기 저희 바뀌는. 개장하고 네.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7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었고 1년 1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러셀 2000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도 4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간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다시 한번 64,0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 여전히 있는 분위기고 국내 증시는 좀 다소 소외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으로 2,865포인트, 코스닥 0.2% 소폭 올라갑니다. 840포인트 양시장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 지금 떨어집니다. 87,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5% 약세입니다. 22만 9천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58% 하락합니다. 34만 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으로 82만 3천원, 현대차 보합입니다. 27만 4,500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0.4% 떨어집니다. 12만 2,3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0.4% 올라가네요. 6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KB금융 약보합으로 8만 3,500원. 좀 낙폭이 커지네요. 0.7% 내림세. 포스코홀딩스가 0.8% 올라갑니다. 37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권입니다. 18만 3천원 선이고요. 알테오젠 보합 27만 3천원, 그리고 에코프로가 0.5% 올라갑니다. 9만 7,900원. HLB가 0.9% 떨어집니다. 8만 1,600원이고요. 삼천당작 2% 약세로 19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PSP가 0.7% 하락합니다. 4만 250원, 그리고 리노공업은 0.4% 내림세로 24만 2,5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소폭 올라갑니다. 9만 5,700원. 엔캠 강보합권으로 18만 5,400원. 클래시스 소폭 상승입니다. 5만 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글쎄요, 요소수 관련주. 지금 유니온이 7% 강세 5,400원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3% 이상 올라갑니다. 2,815원, 그리고 KG 케미칼 0.3%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도 강세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유니온이 지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동국 RNS 2.4% 상승 3,320원, 그리고 대원화성도 1.2% 올라가고요. 노바텍도 2% 상승합니다. 17,970원, 티플렉스 2% 상승 중이고요. 오늘 히토류 관련주 올라가고요. 지금 피팅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성광밴드가 6% 이상 올라갑니다. 14,3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화성밸브도 2.8% 올라갑니다. 그리고 태광도 0.8% 올라가고요. DK랑 하이로코리아도 상승 중이고 한선 엔지니어링이 7% 올라갑니다. 11,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피팅 관련주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들 흐름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5% 이상 올라갑니다. 32,250원,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2.4% 상승합니다. 18만 2,400원, 삼성중공업도 2% 이상 올라가고요. 지금 HD 현대미포도 1.4% 상승 중이고 HD 현대중공업도 1% 상승합니다. 오늘 조선주 흐름 좋습니다. 최근에 수주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오랜만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주들 흐름도 이어집니다. 앞서 보셨던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저기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6.8%, 그리고 SK 이터닉스도 지금
4% 이상 올라갑니다. 21,850원. 미코 2.5% 상승 중입니다. 14,480원. LS 머티리얼즈 0.2% 올라가고요. BHI 범한 퓨얼셀이 1% 이상 올라가고요. 두산 퓨얼셀도 1.98% 상승하면서 2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관련주들 흐름도 좋고요. 오늘 앞서 보셨던 사실 피팅도 조선 기자재 쪽에 속하는 모습이고 오늘 조선주 그리고 히스토리 관련주 SOFC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3.8% 강세로 1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지금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74억 원, 16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4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7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억 원, 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저희는 이제 전일 주식시장 정규 마감 시간 3시 30분 기준으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달러원 환율은 현재는 이런 지금 보니까 90전 하락한 1,383원에 개장이 됐고요. 지금 1,383원을 중심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힘이 없네요. 뭔가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미증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예, 이제 네. 그 상황이 벌써 꽤 이어지고 있네요. 벌써 저는 이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저는 한 1, 2주 된 것 같은데 미국 됐죠. 장이 올랐다고 예, 기대를 갖고 개장을 기다려 보면은 잘 안 되고 네.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긴 호흡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이 하루하루 이거에 그거 하겠습니까만 딱 시장 내에도 나뉘는 것 같아요.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그때 호가창만 들여다보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되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이런 방송 무슨 수많은 경제 채널이 있지만 그거 안 보실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그거하고는 그렇죠. 상관없고 그나마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제 채널이 종목 소개, 분석, 추천 이런 것들은 많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한간소리 하는 시간이 더 많긴 합니다만 그래야 이게 긴 호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느 섹터가 갈까요? 오늘 어느 종목이 갈까요? 이거 쫓아다니다가는 금방 네. 지쳐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타이밍 잘못 잡으면 네, 오히려 또 올해 또 손실도 커지고 그래야 되고. 예, 전체적인 흐름을 좀 체크를 해야죠. 예. 예. 지금 거기 뭡니까? 이 와중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이 논란이나 우리 맨날 미국 얘기만 합니다만 우리 한국 경기는 어떤지 나름 평소에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아까 연결된 이야기 하다가 네, 중간한 네. 거. 예. 마무리를 제가 이제 역의 갑질 이런 표현을 해드리면 역의갑질. 예,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네네네. 뭐냐면 밸류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밸류업. 지금 밸류업에서 이야기하는 정책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감성을 빼고 팩트를 보시면요,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든지 주주 친화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대주주가 매도 공시를 할 때 그걸 사전 공시 의무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간 자본시장 측면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이제 비효율성을 더 가속화시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신뢰성을 떨어뜨렸던 거를 제도화하겠다. 이제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자꾸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어떤 한쪽의 여론이나 어떤 그 의견 때문에 네. 자꾸 네거티브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 감성을 빼고 놓고 보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밸류업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이고 좀 뭔가 동참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지금 말씀하신 저쪽은 뜨거운데 우리는 왜 차가울까 이런 이제 어려운 이제 난관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이제 마이크로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측면을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미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쪽으로 봐도 미인, 옆모습도 미인, 앞모습도 미인, 그런 퍼펙트한 미인이라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예. 왜 이 표현을 드리냐면 바이든이 앞으로 이제 재집권을 하던 아니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던 간에
좋아질 산업, 제가 보기에도 좋아질 산업이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산업인데요. 아유. 어느 쪽이 되든 네네. 왜냐하면 약가 인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약가 인하. 네, 약값을 싸게 해라. 음. 근데 이 두 후보, 앞으로의 후보가 될 분들이 예. 공통적으로 약가를 떨어뜨리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미국의 빅파마들 입장을 놓고 보면 2030년까지 그동안 베스트 인 클래스 되게 잘 팔리던 약들이 거의 다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복제 시장이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저 약이 되게 머크에 무슨 약이 되게 잘 팔렸는데 저걸 복제해서 싸게 팔려야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빅파마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더 싸고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동일한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모건스탠리에서 빅파마들이 4천억 달러의 현금을 이제 쥐고서 그 돈 가지고 M&A를 가속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효율성이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사버리는 게 오히려 더 싼 국면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고 어떤 대통령이 오든 바이오 산업은 좀 더 급부상할 수 있고 기술 경쟁이 있다. 그게 한국의 플랫폼화된 기업들로까지도 그 러브콜들이 오고 있다. 플랫폼화된 기업들은 사실은 손에 꼽습니다. 5손가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바이오 산업, 바이오 기업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여기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상장하거나 처음에는 막 되게 큰 꿈을 펼치지만 나중에는 차익이나 이득에 본인의 이득에만 예. 편취했던 그런 트렌드 때문에 신뢰성이 깨졌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10년, 15년, 많게는 20년까지 그동안 연구를 하다가 최근의 트렌드에서 한국 산업, 한국의 바이오 산업들도 급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된 기업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철저히 스터디하신 다음에 가져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경제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네. 앞에서도 이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자동차하고 이제 반도체 수출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예. 지금 저성장이라고는 하지만 내년도에 2% 초반일 것이냐 중반일 것이냐 그러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터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플랫해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예. 이제 수출이 다행히도 반도체 쪽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 증대가 내년도에도 좀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성장이 더 이상 약화되는 국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미국은 결국 트럼프가 집권을 하더라도 성장 프레임은 더 지속이 될 것이고 우리가 EV 배터리나 이런 산업들은 좀 안 좋겠지만 완성차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내연차라든지 기존 자동차의 프레임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수출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본시장 측면에서만 보면 약간 조금 안 좋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환율이 지금 좀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수출 입장에서.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그래도 완만하게라도 조금 더 개선되는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내수 자체 시장을 놓고 본다면 자영업, 서비스업은 안 좋은 상태가 계속 플랫하게 이어진다. 하지만 수출이 또 약간 회복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좀 걸어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도 지금 옆에 네.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아니 요즘은 중국 관련해서는 어디 홍수 났네, 뭐 댐이 터졌네, 뭐 강풍에 뭐 사람들이 날아가네 이런 소리만 들리는데 네네. 지금 이맘때 되면 소위 말하는 삼중전회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제법 중국 전문가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떠들썩해야 되는 나오셔서 거죠. 예 그거 해야 되는데 기대감도 없고 이렇단 말입니다. 관심도 없고 뭐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 존재감도 예전보다 약하고 네. 이제 뭐 주변 정리 다 되고 이제 위협적인 변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세월만 가면 된다 싶은 건지 지금 중국이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중국이 찌그러지는 게 좋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물론 다 잘 돼야죠. 잘 되는 게 글쎄. 좋긴 한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책이라는 게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선수가 다 있는데 네. 야구 코치하던 분이 어쨌든 운동 선수 출신이니까 축구 코치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커창 총리는 친시장, 그러니까 성장주의에 대한 정책들을 잘 이렇게 구사를 할 수 있었던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시진핑은 이제 본인이 이제 강한 어떤 집권 체제를 가지고 난 뒤에 본인의 스타일대로 정책을 시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정책이 그동안은 크게 금융, 실물, 부동산 이렇게 보면 한 4가지 정책들이 나온 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핵심 뭐냐면
더 이상 더 나빠지는 중국 경제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근데 이게 성장의 드라이브를 걸고 친시장적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만들어주느냐에 있어서는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커찬 총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어떤 그 효과나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항상 조금씩 모자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동산 관련된 레드라인은 어느 정도 완화는 해줬지만 레드라인 자체는 없애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못 갖고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투자를 안 하고 집을 갖기 꺼려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러한 이제 철학이 우선이 되는 경제 정책은 항상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와중에도 본인의 입장에서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약화될 것 같지는 않다. 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큐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방향성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전의 흐름과 다르게 오늘은 코스피가 다소 약하고 코스닥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2% 약세 보여주면서 2,863선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0.2% 플러스권으로 840선 넘겼습니다. 841선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694억 원의 매도 우위, 반면에 기관이 317억 원, 개인이 404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만 사들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98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 반면 외국인이 38억 원, 개인이 43억 원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은 전자제품과 조선, 석유, 가스 업종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디스플레이 패널과 반도체 장비 업종이 마이너스권이고요. 자동차 업종도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피팅과 밸브 관련주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를 선정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6%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930원. 성광밴드도 5.25% 강세로 14,0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화성밸브가 2.39% 플러스권으로 7,290원. 하이로코리아도 2% 가까이 올라갑니다. 28,200원에 집계가 되고 있고요. KSP 역시도 2.6% 상승세 보여주면서 4,5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조선주는 최근에 양호한 업황과 수주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를 탔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화석 연료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LNG와 LPG선 그리고 암모니아선 발주가 기대된다는 점도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6.61% 강세 보여줍니다. 1,96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하나오션도 5.25% 플러스권으로 32,10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2.69% 플러스권 거래가 183,200원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이 1.43% 올라가면서 16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HD 현대미포도 1% 넘는 강세로 103,8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수혜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히토류 같은 희귀금속 관련주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선 상승폭이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에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귀금속 관련주 중에서는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이 2.57%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5,190원. 유니온 머티리얼도 3% 가까이 올라가면서 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화전자가 1.51% 플러스권으로 4,040원. 노바텍도 1.59% 강세 보여줍니다. 17,89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동국 RNX도 0.7%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약한데 반도체 관련 신기술인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CXL 관련주 중에서는 엑시콘이 6.8%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가 21,1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네오셈이 2.22% 플러스권으로 13,330원, QRT가 4.28% 올라갑니다. 18,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킨스전자가 1.7%, 퀄리타스 반도체가 0.8%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김도현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시범 운행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인데요. 관련 업황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최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인기를 끌면서 기존 택시 기사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에 많이 투자해왔던 우한에서는 바이두의 로봇택시가 500대 이상 운행하며 빠르게 택시 시장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한은 충칭과 함께 로봇택시 테스트가 처음 승인된 곳인데 이후에는 베이징과 선전 그리고 광저우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 운송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자율주행 기술이 벌써 우리 일상 근처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키오스크가 도입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도 많았었지만 어느덧 일상에 스며들었듯이 자율주행 택시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서 보편화되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보셔야 할 첫 번째 기업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계열의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 차량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역량 결집을 위해서 현대 MN소프트, 현대오트론이 합병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기업인데 바로 현대차가 현대오토 지분을 31.5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영위하는 사업 부분은 크게 IT 아웃소싱, 시스템 통합,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로 나뉘는데 바로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 때문에 동사가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오토에버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기술이 오는 2025년까지 현대차를 포함한 그룹사 생산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의 디지털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로 현대오토에버의 실적 향상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켄트로닉스입니다. 켄트로닉스는 케미컬 제품이나 전자제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주요 사업은 화학 계열 사업과 전자 계열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 계열 사업은 무선 충전, 전장, 전자부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전자 계열 사업부에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V2X 통신 단말기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인 ADAS를 기반으로 하는 SVM 등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에버가 새만금 방조제 수변도로에 구축하는 사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사업에서
V2X를 공급한 바 있는데 V2X는 인지거리가 짧고 돌발상 대응이 미숙한 자율주행 센서의 단점을 극복하는 자율주행 핵심 기술입니다. 또한 동사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무선 충전, 그리고 자회사 IPO라는 다양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일단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코스피가 2,900 근처까지 올라오고 나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인데, 그리고 최근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의 피격 이슈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 또한 변화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7월 FOMC도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에서 큰 움직임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적 시즌에 따른 개별주들의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면 국내 증시가 한동안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보이면서 편차가 심했던 부분들도 점차 완화되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에 하나 7월에 깜짝 금리 인하 분위기까지 조성된다면 생각보다 시장은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초록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연 최대 16.5%의 수익률을 정부가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연금 계좌인데요. 최근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 투자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인 만큼 오늘은 연금 투자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연금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난 2년 동안 연금 저축 계약 건수가 200만 건이나 늘어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연금 저축 계약 건수가 915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729만 건에 비해 약 200만 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금 저축 계약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한 세액 공제 한도가 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된 것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가 연금 저축 가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초록 설계사님, 아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수익률 연최대 16.5% 수익률 정보 보증하는 상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16.5%의 수익률을 정부에서 보증합니다. 잠깐만, 이게 무조건 16.5%가 보장되는 겁니까? 이게 최대 16.5%죠? 최대. 예, 맞습니다. 아, 소득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예. 예.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예, 짚어주신 거죠? 예. 혹시나 저희 프로그램도 무슨 얼핏 듣기 이거 대박인가 연 최대 16.5%입니다. 예. 무조건 여러 16.5%가 아니고. 이제, 네. 근데 이게 연금 계좌에 저축보험하고 IRP가 있다는데, 이건 매번 헷갈립니다. 이거 차이점이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연금 저축과 IRP의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세액 공제 한도 측면에서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일정 소득 수준
의 가입자에게 연간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IRP가 연금저축보다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납입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최대 납입 금액이 6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는 연금저축보다 최소 39만 원에서 최대 49만 원까지 세액 환급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네. IRP는 연금저축에 비해 세액공제 한도가 더 높아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연금 계좌에 가입을 하는 분들 상당하실 것 같은데 그중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연금 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세 이연이란 납입 시점에 연금 계좌의 적립금의 운용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현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 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 미국 지수 ETF를 담는다면 매도 시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 15.4%에서 2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일 상품을 연금 계좌에 담게 되면 적립금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어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5.5%에서 3.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입자의 세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사람 일에는 늘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 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불가피하게 이제 중도 인출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때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게 됩니까? 연금저축과 ARP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도인출 시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전체 해지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거나 전체 해지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이는 연금계좌 본래 목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과세를 이연해 주었기 때문에 중도인출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의료비 목적이나 천재 지변,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 이주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어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 상황 속 창업 시장에서도 부담 없는 가격대 메뉴로 승부하는 가성비 창업 아이템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존 술집들이 주는 무겁고 비싼 이미지를 탈피하고 1,900원 생맥주 등 파격적인 판매 전략을 펼치는 곳들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이 되기 전 꼭 알아둬야 할 현실적인 창업 이야기.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 이용구 소장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소장님, 근데 이거부터 한번 네.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 이거 어디서 선정한 겁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희는 사실 이제 창업이라는 거는 이제 IT 창업도 있고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집 밖으로 나가면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이런 자영업 창업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영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뭐 창업하기 좋은 나라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제 지원들을 좀 많이 해주려는 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로서는 지금 창업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사실인 거는 맞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인 건 맞는데 창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성공하기에는 왜냐면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업은 쉬우나 수성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는 쉬운 환경인데 예. 지금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살짝 창업하기 좋은 환경과 이제 성공하기 좋은 환경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 오늘 그럼 저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어찌됐건 그 창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맞습니다. 좀 자영업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 많이 좀 많이 들려오는데 듣죠. 실제로 어때요?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됐을 텐데요. 예. 실제 이제 숫자는 정확하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에 폐업
폐업자 수가 98만 명 정도. 그러니까 1년에 약 100만 명 가까운 그 자영업자분이 폐업을 하신 거고요. 문을 닫은 거고. 폐업률도 엄청 높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치냐면 그 전해, 그러니까 2022년 말이 86만 명 정도가 폐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역대 이제 최다의 폐업자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전 이제 강의나 강연도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뭐 고물가, 뭐 고금리 이거는 사실 요 지겹도록 들은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예, 예.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잖아요. 만 얼마였죠? 만 30원으로 결정이 30원. 됐습니다. 네. 이게 한 1.7% 인상이 된 건데요. 사실 저는 한 3% 정도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1.7%가 이것도 역대 두 번째 최저 인상률이에요. 인상률 자체. 그러니까 예. 자영업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라는 측면도 있고 다만 이제 이게 반대 측면을 봐야 되는데 네. 소비자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 최저임금 노동자분들도 소비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과연 내년에 지갑을 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냐. 그럼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년에 그러면 그러니까 자영업자 측면에서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고정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지갑을 열지 못하니까 이게 소비가 진작에 될 것이냐라는 이 문제가 사실 크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내년에 그 물가 그러니까 물가는 뭐 올라가겠지만 자영업자 측면에서 상품의 가격 우리가 라면을 만약에 5,000원에 사 먹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6,000원으로 올릴 수 있을까? 고정비가 올랐다 그래서 이게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자영업은 더 현실적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뭐 편의점만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는 다 24시간 편의점으로 알고 있는데 네, 밤에 보면 무인 점포로 운영하든가 맞습니다. 불 꺼지고 안 되는 데가 있는 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알바 네. 그 시급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보셨어요. 매상 자체가. 심야에 편의점을 가시나 봅니다. 잘 아시네요. 가끔 갑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가끔 가는데 예전에는 네. 이거 아침 방송 받기 전에는 뭐 컵라면도 먹고 막 그렇죠. 용감했는데 요즘은 맞습니다. 그냥 생수 사러 들어가죠. 맞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 같으신 네. 분들이 이제 새벽에도 이제 이용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월세도 비싼데다가 네. 사실은 그런 매출이 좀 진작에 돼야 되는데 인건비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몇 시간 정도 이제 문을 닫는. 이것도 원래 본사에서는 용인을 안 해줬는데 점주에 이런 상황을 아니까 본사에서도 특정 글쎄. 특성이 있어서 현실적인 그걸 용인해주고 문제니까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요 뭐 또 창업 활기가 또 영향을 받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경기 탓이기도 하고 네. 뭐 이래저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결국 이 창업 시장에서도 키워드나 뭐는 이게 결국 가성비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싸면 안 가고 그러니까 박리담회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기 어려워지면 야 먹는 것부터 줄여야지 예. 라는 글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 실제로 그 아까 제가 폐업자 수 말씀드렸지만 가장 1등이 폐업한 1등이 소매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액세서리를 산다거나 무슨 양말을 산다거나 사실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소매점인데 그 네. 소매점의 폐업자 수가 1등이라는 것은 이제는 양말이 진짜 이게 해줘도 이게 기어 입어야 되고 아니 액세서리도 야 그거 뭐하러 사 지금 돈이 없는데 여성분들은 특히 액세서리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버리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이제 저가 전문점을 찾게 되는 거고 혹시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만두 한 판에 1,000원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특징이 IMF 끝나고 되게 불경기였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전문점이 불경기에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자영업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가 전문점은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사업가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창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예.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는 이 대표자들도 예. 머리를 쓰는 거죠. 어. 이제 소비자들이 저가 상품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가 아이템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
1,900원짜리 생맥주 전문점 뭐 등등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맥주 한 잔에 1,900원 굉장히 부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 측면에서 기존에 술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게요. 이거 그러니까. 주변 어렵죠. 상권에서는 이거 상도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커피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 저가 커피가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커피의 전문점 브랜드가 80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로 아쉽게도 상도라는 게 같은 건물에 1,500원짜리 커피숍이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이제 상도는 사라진 지 오래네요. 이제 오래됐고 이제 1,900원 저렇게 맥주 전문점을 하지만 사실 옆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셋이서 네. 맥주 전문점을 하고 있어요. 요즘 맥주 한 잔에 한 5,000원 정도 되거든요. 500cc. 맞습니다. 500cc가. 예. 근데 옆에 1,90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아마 오늘부터 잠 못 잘 거예요. 공사하면서부터 잠을 못 잘 거예요. 네, 그런 뭔가 시장이 프로모션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참 김밥 한 줄 1,000원 시대도 예전 얘긴데 맞아요. 만두 한 판에 1,000원 시대도 있었네요. 맞아요. 근데 그랬군요. 이제는 제가 바라보건대 저는 이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트렌드가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초저가 전문점들이 저가에서 이제 초짜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네네. 앞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 초저가 전문점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만두가 지금 한 판에 1,000원 하는 건 힘들지만 2,000원이나 뭐 2,500원 정도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네네. 거죠.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원래 자영업에서 방법이 없을 때 저가로 내미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아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뭐 오늘 이 방송 저희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기존의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긴장해야 될 때가 또 왔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네. 대로 뭐 생맥주 1,900원, 꼬치 한 개 900원 이런 술집은 그러니까는 박리담의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맞습니다. 팔겠다라는 거면은 맞습니다. 뭔가 회전율을 높여야 되면은 앉아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서 먹고 빨리 나가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 트렌드를 너무 잘 아세요. 원래 네. 그 일본 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서 먹는 네, 서서 먹고 빨리, 술집들이 네. 있는데 지금 그래서 선술집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야, 그건 요건 아니죠. 좀 빵 터졌습니다. 그거 재밌는데요? 정말 재밌는데요? 선술집? 서서 네, 먹는 네. 선술집? 요즘에 우리 MZ 세대들 뭐 서서갈비 같은 거는 많았는데. 서서 가면 그 맞습니다. 서서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회전율과 실제로 약간 농담반으로 말씀하셨지만 회전율에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 용산에 용리단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서서 먹는 맥주집이 굉장히 작거든요. 용리단? 네. 옛날 바에 요즘 뭐 이렇게, 경리단길, 경리단길? 네, 뭐 경주의 황리단길 이런 것처럼 용산역 인근에 용리단길이 용산역 있어요. 네. 네.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시죠. 저 네. 거기 서서 먹어봤어요. 어디지 네, 아시죠? 예, 알아요. 그게 이제 문화가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저가 전문점들은 사실은 빨리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되니까 예. 저가로 테이블을 다닥다닥 맞아요. 붙여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만도 있는데 이렇게 서서 먹는 맥주집들도 회전율 측면에서는 뭐 사실 저 장사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 아시잖아요. 패스트푸드점 의자가 딱딱한 이유. 오래 못 앉아 있게 불편해서 하는 거예요. 나가게? 빨리, 예. 맞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저가 맥주 전문점들이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한 잔에 원래 500이거든요. 500cc. 이게 5,000원이에요. 500cc 5,000원. 그런데 예. 이 1,900원 맥주 전문점도 함정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그 500이 1,900원이 아니에요. 330인가요? 잘하시네. 이미 이용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500보다 작으면 330이죠. 맞습니다. 네. 330입니까? 300입니까? 300에 파는 곳도 있고 네. 330에 파는 곳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좀 따져보면 300cc에 1,900원이니까 이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500cc면 3,166원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500에 5,000원보다는 사실은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용구 소장님 말씀하셨던 옆에 이런 1,900원 생맥주집이 생기면은 기존의 호프집이나 이쪽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사실 가격 따라 서비스나 어떤 질이 다른 거고. 네, 물론. 서로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별화 전략. 형편되는 사람은 네. 좀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비싸게 먹고 네. 뭐 이렇게 좀
알뜰하게 먹고 싶은 분들은 건데 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순전히 완전 트레이드 오프입니까? 생기면 그냥 뺏기는 관계인가요? 우리 지금 앵커님께서 너무 그 시장을 잘 꿰뚫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저가 전문점들은 이제 우리 서민들, 일반 서민들이 이제 이용하는 거고 그 안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더라도 쾌적하지가 않더라도 일단 싸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 시장대로 그대로 가고 글쎄. 네. 예. 고가의 시장은 오히려 더 비싼 것들이 그 소비자들에게 먹히고 있어요. 차라리 고급화 전략.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저가와 고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초저가 전문점은 일단 경기와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초저가 전문점은 뭐 확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 창업하시면서도 네. 그 본인이 어느 쪽이 더 맞을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어느 상권에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900원짜리가 뭐 대치동이라든지 도곡동에 들어와서는 생산이 아예 없어요. 생산이 왜냐하면 없고. 기존에 옛날에 뭐 네. 삼겹살, 저가 삼겹살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강남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광고 같은 데 보면 막 현혹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매출 얼마다 뭐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이 아이템하고 상권이 절묘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 예를 드신 요 1,900원 생맥주 같은 게 약간 그 분위기는 이제 일본풍이죠. 완전히 일본풍이죠. 완전히 일본풍. 그러니까 네, 소장님이 그냥 100%. 말씀하신 선술집, 뭐 아,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이자카. 기존에 뭐 이자카야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 컨셉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자카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갔었거든요. 예. 올해도 갔다 왔지만 제가 그 약간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일본의 그 시부야,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 따지면 강남역 이제 이런 예. 곳들인데, 젊은이들 몰리는 곳. 네, 예. 거기에 간판에 크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생맥주 19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따지면 1,900원인데 지금 뭐 엔저기 때문에 사실 1,900원도 안 되는 1,900원도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가 월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리고 닭날개 뭐 90엔, 네. 900원이에요. 이게 똑같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그대로 거예요. 들어왔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화 시켜서 들어온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1,900원짜리 맥주 제가 1,900원 저가 생맥주 이자카야라고 명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 그냥 완전히 다 일본이에요. 완전 일본이다. 그러니까 일본 분위기 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본의 시부야 간 것과 그 우리나라의 그 이자카야에 들어가면 완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고 외부 이걸 파사드라고 하는데 외부나 내부 전부 다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MZ 세대들은 지금 일본 가는 게 약간 이슈가 되고 있고 뭐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가까우니까 또 왜냐면 싸니까. 중요한 거는 SNS 때문에 그래요. 일본을 갔다 오면 무조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리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 MZ들은 또 가고 싶은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못 가는 분들이 이제 이자카야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 1,900원 생맥주집 실제로 창업했다가 또 피해봤다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가맹 계약할 때 좀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주의해야 될 거는 예.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거로만 예. 네네. 제 눈에 띄인 것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1,900원 저가 생맥주 이자카야가 10개가 넘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프랜차이즈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들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 동네에 뭐 베스킨라빈스가 생기고 파리바게트가 생기고 본죽이 생기고 이게 지금 아이템이 다 다르잖아요. 네. 각기 다른 아이템이 10여 개가 우리 동네에 생겼다 그러면 예.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정도 매출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 창업 아이템이 벌써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것만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상권에서 이 1,900원짜리의 맥주 전문점이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매출이 n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눠먹기예요. 나눠먹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저희가 SNS 말씀드렸지만 네네. 요즘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광고의 도구가 네. 이 그 인별그램 뭘 광고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월 매출 2억 8천, 네. 뭐 하루 매출 1,200만 원. 이게 상상하시겠어요? 하루 매출이 1,200. 아니 암만 뭐 한 잔 더요 뭐 300cc면 그냥 톡톡 털어야면 그냥 넘어가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하루에 그 맥주를 꼬치도 팔아서 한 개만 1,200은 파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천 얼마가 나와요, 매출이? 그래서 이거를 뭐 허위가 아닐지라도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하루만 딱 이렇게 아니면 어떤 한 달만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마치 창업자들이 봤을 때는 매일 그런 것처럼 현혹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프랜차이즈의 모든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라는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이 브랜드를 들어가서 이 회사가 진짜 뭐 약간 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업력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 보면 매출이 좀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매출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본사도 직접 현장에 가서 전체 매출들을 좀 확인할 게 좀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다 그렇지만 이 아이템들이 막차를 타시는 분들이 거의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그런 프랜차이즈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나 막차는 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막차인 줄 알고 타시겠어요. 맞아요. 막차 네. 뭐 그래서 알고 타는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없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보합권인데 외국인들 보니까 전기전자 섹터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뭐 화학이라든지 건설, 운수장비 이 섹터를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들 섹터는 또 좋아요. 아, 그래요? 예. 매일매일 뭐 그야말로 큰 순환매 내에서의 또 소소한 순환매가 이루어지나 봅니다. 네. 어찌됐건 건설주, 뭐 화학주 이거 사실 인프라 쪽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